자, 페이지 30페이지고요. 멘델의 유전 원리 이거 배울 건데 얘들아 이 파트는요. 이 파트는 일단 기본 용어부터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여기는 기본 용어를 모르면 문제 자체를 못 풀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는 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 용어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지만 뒤에는 문제를 풀 수 있다. 문제를 건들 수도 있다. 알겠니? 그 다음 오늘은요 유전 원리 중에서 식물의 유전을 배울 거고 다음 시간은요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시간은 동물의 유전 중에서 사람의 유전 배울 거야. 알겠니? 사람의 유전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오늘 배우는 건 간단한 거예요. 자, 사람 유전도 오늘이 기본 바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건너뛰었다가 고2 생물 원, 생명과학 원 배울 때 그때 2학기 때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생물 선택한 애들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유전이야. 이거 문제 풀기 되게 힘들어. 거의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 뭐가? 니들은 내신용은 있어. 내신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용으로는 전부 고등학교 1학년 것만 하고. 알겠어? 내신용으로 학교. 예를 들어서 나는 수능이 아니라 대학을 수시로 가겠다. 내신으로 가겠다 하는 애들은 다 선택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멘델의 유전 원리입니다. 자, 멘델이라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세운 거야. 일단 멘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게요. 멘델은 뭐 하는 새끼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수도사야. 수도사. 그냥 간단하게 스님이야, 스님. 할 거 있어, 없어? 없죠. 그치? 여자라도 만나 봤겠니? 아니, 이성교제 못 해봤겠지.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그치? 자기 수도원에 있는 완두콩 가지고서, 그치? 콩 가지고 너랑 결혼할래? 그래 하면서 역할놀이 하는 거죠. 되니? 역할놀이 하면서 유전 법칙을 완성한 겁니다. 할 게 더럽게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재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왔어 인터넷 찾아보는 것 중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자 한 명 못 만나본 사람이 있어. 그 사진이 있어. 여자 얼굴도 못 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수도원에서 키워놨고 누가 버린 거야. 수도원 앞에 버려고 죽을 때까지 한 발짝도 안 나간 거야. 그 수도원은 남자만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있는데 아유 나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치? 스쳐 지나가는 할머니도 못 본 거야. 그런 사람. 거기는 아예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 아예 여자 자체를 엄금 누가 갖다 버렸고 엄마 얼굴도 못 본 사람. 그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그치? 자, 시작 한번 해보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런 사람 우리는 보통 성자라고 한대요. 성자. 한 번도 여자 못 만나본 사람. 자, 시작할게요. 자, 멘델의 유전 법칙 총 3가지를 배울 겁니다. 3가지를 배울 건데 그걸 배우기 위한 첫 번째 유전 용어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유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유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부모의 유전자, 그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형태와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형질이라고 해. 이 형질이 자손한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해. 자, 그때 형질이란 말이 나와 있죠? 형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써놔. 형태 플러스 성질을 우린 뭐라고 한다? 형질이라고 하는 거고. 이 형질이 바로 자손한테 전달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전이라고 해. 이때 엄마하고 아빠, 엄빠, 일명 부모라고 하는 거죠. 부모의 형질이 자손한테 전달을 하려면 전달시켜주는 매개 물질이 필요하겠지. 그럼 매개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해? 그걸 뭐라고 해? 유전할 때 쓰이는 형질 전달 물질.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유전자. 이게 뭐다? 유전자. 근데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니네 이미 알 거야. 자,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 핵 하나 있지. 근데 이 핵을 쫙 풀면 뭘로 나누죠? 염색사라고 하는 실 모양의 어떤 녀석으로 나누죠. 그때 이 염색사를 쭉 풀면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DNA의 특정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도우니의 세포를 하나 띄워서 거기 안에 있는 핵을 배양을 시킨 다음에 얘를 쫙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염색사로 딱 나눈 상태에서 염색사를 또 쫙 풀어가지고서 거기에 DNA라고 하면 DNA 길이가 전체 길이가 이만하다고 할게. 이만한 거에서 여기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는 눈동자 색깔, 키, 몸무게, 그치? 두뇌, 지능, 뭐 기타 등등 이런 유전자들이 막 촘촘히 박혀 있어. 이해되니? 그런 형들들이 어떻게 된다? 자손한테 전달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바로 그게 유전이고요. 이때 이 유전할 때 기본 포인트
반드시 사람 같은 식물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암수 한 몸 이런 거 안 배워. 알겠어? 자웅동체 암수 한 몸 이런 거 배우지 않아. 엄마하고 아빠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치? 엄마의 유전자고 아빠의 유전자고 분명히 싸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싸우는 과정에서 이기는 유전자가 있고 지는 유전자가 있겠지. 여기서 이긴다 진다는 표현은 내가 그냥 편의상 붙인 거고 실제는 무슨 얘기냐? 자손한테 나타나는 유전자가 있고 자손한테 나타나지 않는 유전자가 있을 거야. 이때 이 자손한테 나타나는 유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우성. 자손한테 나타나지 않는 걸 열성이라고 해. 근데 그래서 일명 우성, 열성, 우열이라고 하면 너네 머릿속에 뭐가 생각해? 우열? 우는 좋고 열은 나쁘고 우열반. 너네들 알아? 우등반, 열등반 할 때 우열이잖아. 그래서 너네가 흔히 착각하는 게 우성은 좋은 거고 열성은 나쁜 거다. 틀렸습니다. 우성, 열성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승준아, 너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그럼 엄마의 형질이 엄마 닮았다고 했으니까 생김새 예를 들어서 모양이 지금 현재 형가 엄마의 형질을 받았으니까 엄마의 얼굴 몸통이라고 하면 이상하다. 엄마의 그 형질이 너한테 그대로 왔어. 맞아? 그러면 엄마의 형질이 왔으니까 엄마께 우성이고 아빠께 열성이야. 그럼 아빠 건 나쁜 유전자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지. 폐륜이죠. 뭔 얘기인지 알아? 되니? 그래서 우성하고 열성 따질 때는 엄마 닮았느냐 아빠 닮았느냐 했을 때 자손한테 나타내는 게 우성이고 안 나타내는 게 열성인데 우성 열성은 좋은 거 나쁜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라는 거. 됐어? 그 다음 이 형질을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엄마하고 아빠 유전자 중에서 어떤 유전자가 이기느냐 지느냐 그런 걸 따지게 되는데 그게 우성 열성이라고 했고 그 우성 열성을 표현할 때 한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영어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이 한글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보통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하는 걸 유전자형이라고 해요. 보통 유전 파트에서 많이 쓰는 거는 표현형이 아니라 유전자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 부모의 형질이 자손한테 전달되는 거 그걸 유전이라고 하는 거고 뭐가 전달되느냐? 형태와 성질, 형질이 전달된다. 이때 이 형질은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형질을 갖고 있는 유전할 때 쓰이는 이 매개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해? 유전자라고 해. 근데 이런 유전자는 항상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기 때문에 서로 엄마하고 아빠가 같은 형질에 대해서 같은 모양에 대해서 항상 대립을 하게 돼 있어.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대립 유전자라고 불러요. 알겠니? 그때 그 대립 유전자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1번 별표 해놓으시고요. 이거 별표 해놔. 대립 유전자라고 돼 있어. 자, 일단 대립 유전자가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형질 중에서 엄마도 그 형질을 갖고 있고 아빠도 그 형질을 갖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자손한테 나와요. 알겠니? 예를 들어서 엄마의 머리카락은 곱슬 아빠의 머리카락은 직모야. 그럼 곱슬하고 직모하고 막 싸우겠지. 내가 자손한테 전달될 거야. 아니야 내가 전달될 거야. 그럼 자손은 뭐가 나올 것 같아? 곱슬만 나와요 무조건. 그럼 곱슬이 뭐에 해당돼? 우성. 그러면 직모는 뭐에 해당돼? 열성에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싸우는 유전자, 대립되는 유전자를 우리가 대립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자다라고 해서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때 이 대립 형질은요, 밑줄 쳐 하나의 형질에서만 따집니다. 예를 들어 키면 키, 색깔이면 색깔, 모양이면 모양. 그때 키하고 모양은 똑같아 달라? 다른 유전자야. 그래서 그때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밑줄 쳐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이때 이 대립 유전자는요 반드시 이거 꼭 알아둬라.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알아는 거야. 뭐라고?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제 옛날에 배웠던 거 복습. 상동염색체가 뭐예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유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해?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거고. 맞아? 이때 이 상동염색체가 지금 현재 몇 개 있어? 한 쌍 있고 한 쌍당 한 개, 두 개지. 맞아? 이때 요거를 아빠한테 받았다고 치자.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은 거지. 아빠한테 받았을 때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자 인자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엄마한테는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게 포인트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봐. 아까 머리카락 얘기를 했어. 머리카락. 예를 들어서 이게 아빠 거야. 이게 엄마한테 받은 거야. 아빠한테 받은 직모 유전자가 여기. 엄마한테 받은 곱슬 유전자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되니?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그 형질이 들어있구나라는 게 포인트.
그다음 미들 과정에서는 이렇게 알아둬라. 하나의 상동 염색체당. 여기 하나라고 하면 안 되겠다. 상동 염색체 한 쌍당 형질은 하나입니다. 형질은 몇 개? 하나. 됐어? 그럼 만약에 형질이 한 개가 아니잖아. 우리 사람 같은 동물체, 생물체 같은 경우 형질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따져요. 상동 염색체 한 쌍당 형질이 몇 개? 하나. 그럼 상동 염색체가 두 쌍 있어. 형질 몇 개를 표현할 수 있어? 두 개.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구라고 할까? 찬서라고 하자. 찬서의 몸을 봤더니 염색체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니? 자, 그럼 이거 옛날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보자. 염색체 몇 개 있니? 염색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있지. 근데 몇 개씩 쌍을 이루고 있어?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지. 그래서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는 요 한 쌍을 우리가 뭐라고 해?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고,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2n이라고 쓰는 거고, 2n 이꼴 하나, 둘, 셋, 네 개. 됐지? 됐니? 자, 그다음 요거는 뭐를 결정하느냐라고 했더니 키를 결정한대. 뭐? 키. 그다음 이거는 머리카락을 결정한대. 머리카락. 아니 머리 크기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지금 현재 상동 염색체가 한 쌍, 두 쌍 있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된다? 얘는 형질이 두 개가 표현된다. 만약 상동 염색체가 세 쌍 있어? 형질 몇 개를 표현할 수 있다? 세 개를 표현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요게 아빠 거고 엄마 거. 이게 아빠 거고 엄마 거야. 아빠의 키에 대한 유전인자가 여기 있다면 엄마에 대한 유전인자는 여기 있을 거야. 이때 이 두 개 중에서 서로 대립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의 형질만 찬서한테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때 자손한테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자손한테 안 나타나는 형질은 소문자로 표시해. 예를 들어서 찬서는 키가 커야 작아요? 네 말대로 할게. 키 커 작아? 크다고 하자. 크다고 하자. 크다고 하자. 그럼 잘 봐. 자손한테 등장하는 유전인자는 우리가 우성이라고 했지. 자손한테 등장하지 않는 유전인자를 열성이라고 해. 우성은 대문자로 표시해. 그래서 대문자하고 소문자하고 싸우면 무조건 대문자 형질이 나와요. 그래서 키는 tall, t라고 쓸게. 그럼 이렇게 쓰겠지. 키 큰 유전자가 있고 키 작은 유전자가 있어. 아빠한테는 키 큰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엄마한테 키 작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거꾸로 될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누가 이긴다? 대문자고 소문자고 싸우니까 대문자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찬서는 일단 키가 크고, 자, 그 다음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곱슬이다, 직무다라고 했지. 곱슬이니까 곱슬 유전자를 아빠한테 받은 곱슬 유전자를 대문자 실어갈게. 엄마한테 받은 직무 유전자를 소문자 실어갈게. 그러면 곱슬과 안 곱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곱슬이 이겨. 맞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잘 봐. 한 쌍의 지금 현재 상동 염색체에는 하나의 형질만 존재하고 하나의 형질 내부에 상동 염색체 내부에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가 여기 있어? 그럼 나머지도 여기 있는 거야. 대립되는 게. 중간에 있어? 중간에 있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뭐? 그런 경우는 없어. 그런 경우는 없어. 그런 경우는 없어. 그런 경우는 안 먹었다는 얘기지. 사람 같은 경우는 환경 영향을 많이 받거든. 키 큰 유전자가 있으면 뭐야? 안 먹으면 뭐 유전자가 발현되겠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 키우기 어려워. 사람은요 환경의 동물이라고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다른 환경에서 크잖아? 서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알겠니? 너네 그거 알아? 옛날 실제 있었던 사건? 수능 쌍둥이 일년성 쌍둥이인데 수능 볼 때 하나는 공부를 잘하고 하나는 공부 못해.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공부 잘하는 애가 먼저 대학을 가. 그치? 그럼 공부 못하는 애는 떨어졌지? 그 다음 연도에 공부 잘하는 애가 대신 봐줘. 근데 그거를 똑같이 생겼잖아.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나 그렇다고 수능 볼 때 지문 찍지 않거든. 걸린 적 있어. 걸린 적 있어. 그 다음에 걸린 것 중에서 레전드 사건. 수능 대리 시험. 대타로 시험 보는 거. 어떤 새끼가 대타로 시험 본다고 해가지고 사진까지 위조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들어간 거야. 문제가 뭔지 알아? 걸렸어 나중에. 조금은 사진이 틀린 걸 이상하게 봐가지고. 그래서 경찰서 끌고 와서 지문 조회까지 하니까 틀린 거지.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내가 분명히 대리 시험 본 새끼가 있고 의뢰한 새끼가 있을 거 아니야. 의뢰한 새끼가 400점 만점에 200점 만점 놈이라고 치자. 근데 이 새끼는 전 300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봤겠지? 100점도 안 되더라.
돈이란 돈은 겁나 주고 안 되잖아.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르는데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 삐삐 알아? 삐삐? 삐삐 막 이런 데 차고. 이런 데 차가지고서 이제 밖에서 밖에서 이제 뭐 이렇게 쳐주고 그런 것도 있었대. 지금은 이제 아예 전자기기 자체 이 시계도 그 갤럭시 워치 아이 뭐지 애플워치 이런 거 안 돼. 그거 일반 시간. 일반 시계는 되지. 뭐 그것도 쓸 수도 있죠. 뭘 써? 네가 야 그런 머리로 공부를 하세요. 그치? 그런 머리로. 자, 그래서 이제 대립유전자는 뭐다? 상동열체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때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세요. 자, 대립 형질부터 출발할게. 자, 일단 우리가 포인트는 뭐다? 형질입니다. 자, 형질은요 형태와 성질을 얘기하는데 이 형질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일단 이 형질 중에서 자손한테 나오는 게 있고 자손한테 나오지 않는 게 있어. 자손한테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성이라고 하는 거고 자손한테 나오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열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우성, 열성. 우성은 자손한테 등장하는 형질, 열성은 자손한테 등장하지 않는 형질을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성하고 열성이 서로 대립하게 되는데 이 대립할 때 나타내는 유전자는 상동열체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이제 이 우성하고 열성을 표현 한번 해보자. 이걸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설명을 할 거야. 니들한테. 이 우성하고 열성을 설명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표현형, 그 다음 vs 두 번째가 유전자형이 있어. 이때 표현형과 유전자형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표현형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알려줄게. 한글로 표현한 거야. 뭐라고? 한글로. 둥글다, 키가 크다, 뚱뚱하다, 곱슬이다 이런 식. 그래서 나는 니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표현형이야. 그 다음 유전자형은 뭐냐? 한글로 매번 쓰다 보면 너무 길지? 복잡하지?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숫자 빼고 나머지 문자 기호로 표시한 거야. 그냥 나는 간단하게 영어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시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거야. 되니? 이해됐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유전자형으로 영어로 표시할 때 보면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거든? 그때 이 대문자고 소문자를 쓴 위치, 그 근거가 있어. 자, 그때 어떤 근거로 쓰냐? 우성인 경우는 대문자를 쓰고요. 이건 뭐로 쓴다고? 대문자. 그 다음 열성으로 쓰면 우린 뭐라고 한다? 소문자로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라지 t, 스몰 t라고 쓰면 얘가 우성이고 열성이고 얘네들이 싸우면 이 형질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지? 대립 형질은요. 상동열체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고 했어. 상동열체는 총 몇 개의 염색체? 2개의 염색체. 그러면 우리가 이 유전자형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2개의 문자가 나오겠지. 2개의 영단어가 나오겠지. 그럼 2개의 영단어를 조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맞지? 되니?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맞죠? 또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이해되니? 됐어?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문자고 싸웁니다. 누가 이기겠니? 그냥 대문자가 이기겠지. 그래서 이거는 대문자 형질이 나와요. 이건 대문자고 소문자고 싸우지? 누가 나오겠니? 대문자 형질이 나와. 이건 소문자니까 뭐만 나오겠어? 소문자 형질만 나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잘 들어. 이거는 우성 형질만 갖고 있는 거지. 같은 형질만 갖고 있는 거. 이런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순종. 이것도 열성 형질만 갖고 있지.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해? 순종이라고 해. 그런데 얘는 우성과 열성이 동시에 있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잡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습니다. 준성아, 누가 좋아? 순종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아니, 몰라요. 이것도 역시 순종이다, 잡종이다. 좋은 거, 나쁜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절대 안 따져. 이거 따지지 않아요. 알겠니? 그리고 우리는 사실 다 잡종이야. 우리는 순종이 될 수 없어. 알겠니? 다 잡종입니다. 이해되니? 순종 이런 건 잡종.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같은 문자,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끼리끼리 존재하고 있으면 무조건 순종. 그치? 서로 다른 문자가 있으면 잡종이야. 그런데 문제는요.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 알파벳을 한 종류만 썼어? 두 종류 썼어? 한 종류만 썼지? 그치? 한 종류만 썼다. 근데 알파벳이 이런 것만 있어?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보통 요거는 키에 대한 유전자야. 톨 이걸로 씁니다. 그 다음 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모양도 있겠지. 모양.
모양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 둥근 거, 주름진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 뭐 색깔도 있습니다. 색깔이 노란색이다, 황색이다, 라지 Y, 녹색이다, 스몰 Y,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됐니? 그러면 대문자고 소문자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겠어? 대문자가 이긴다겠지. 맞아? 그러면 잘 봐.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만 썼어? 형질 하나만 썼어. 형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형질이 2개, 3개, 4개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한꺼번에 표현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서 동시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어. 그럼 뭘까 이거? 이거 뭘까? 형질 몇 개? 하나. 대문자, 알파벳 종류가 하나잖아. 형질 하나다. 형질 하나. 그 다음 순종이야 잡종이야? 잡종이죠. 됐지? 그 다음 이건 둥글다, 이건 주름지다. 그럼 둥근 거하고 주름진 거 싸우면 누가 이겨? 둥근 게 이겨. 됐습니까? 그 다음 내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썼을 거야. 그러면 잘 봐. 문자가 몇 종류? 2종류. 그럼 형질 몇 개? 2개. 됐어? 그런데 재밌는 게 있지. 앞에 있는 모양 형질은 뭐야? 잡종이지. 뒤에 있는 색깔 형질은 순종이지. 그럼 순종하고 잡종하고 싸울 겁니다. 무조건 알아두세요. 하나라도 잡종이면 전부 잡종입니다. 알겠니? 됐어? 그 다음 현재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단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단성. 성질이 하나. 이런 건 뭐라고 할까? 양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양성. 그 다음 형질이 3개 있으면 삼성이라고 하겠지. 맞잖아. 삼성. 성질이 3개. 알겠어? 현대 이런 건 없어요. 알겠니?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해? 양성잡종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양성잡종. 됐어? 그럼 한번 볼게. 어떤 형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이거 순종이야, 잡종이야? 잡종이죠. 왜? 하나라도 잡종이 있으니까. 형질은 몇 개? 3개. 왜? 문자 종류가 3개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문제에서 표현형의 분리비는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유전자형 중에서 순종 찾아라. 유전자형 중에서 잡종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물어봐. 알겠니? 그래서 용어를 모르면은요 문제 자체를 못 푼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됐냐?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계속 한번 해볼게. 책 보자. 자, 유전자형 이제부터 한번 볼게. 대립형질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대립형질을 표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유전자형, 두 번째는 표현형. 됐죠? 그때 이 유전자형은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다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지? 영어, English. 영어. 그 다음 표현형은 유전자 구성을 한글로 표현하는 거야. 뭐라고? 한글로. 선생님, 저는 나중에 아메리칸이 될 건데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줄임말로 표현하는 거는 아메리칸이 될 때는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치? 그 다음 내가 이거를 둥글다, 라운드, 그치? 언라운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가 되겠어? 표현형이 되는 거죠.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은요 자가수분, 타가수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용어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 이건 식물 용어다. 동물 용어 아니에요. 뭐라고? 식물 용어. 자, 얘네들은 누구한테만 들어간다? 식물. 동물은 해당되지 않아요. 자, 동물 같은 경우는요 아빠 몸에서 뭐가 나오지? 정자. 엄마 몸에서 뭐가 나오지? 난자. 이때 이 정자하고 난자 만드는 것을 뭐라고 불러? 정소난소. 그렇지? 정소난소. 근데 동물은 무조건 사람의 경우가 동물입니다. 무조건 정소하고 난소가 한 몸에 있어? 딴 몸에 있어? 딴 몸에 있죠. 근데 식물은 그러지 않아. 식물은 그러지 않아. 식물은요 정소 역할하는 게 바로 뭐냐? 꽃밥입니다. 꽃밥에서 꽃가루 있는 화분이 나와. 그게 정소 역할하는 거야. 정소, 정자 역할하는 거야. 그 다음 바로 난세포라는 녀석이 미씨에서 나오거든. 미씨. 이게 여자 역할하는 거야. 난소. 거기에서 나온 난자 역할이 바로 난세포라는 녀석인데 이게 한 그루 안에 있을 수가 있어. 내가 나무야. 여기 뭐가 있어? 정소 있고 여기 난소 있는 셈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같이 있는 애들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암수 한 그루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 암수 한 그루. 그 다음 암그루가 있고 수그루가 있어. 따로따로 있는 애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있는 게 바로 뭐냐? 이렇게 꽃이 하나 있거든? 여기 꽃이 하나 폈는데 이 꽃 안에 암술과 수술 2개가 동시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여기 있는 애가 얘한테 가서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번식할 수 있겠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게 바로 자가수분이야. 됐니? 그 다음 자기 스스로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타가수분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이건 식물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용어만 알고 넘어갈게요.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그루에 있는 꽃에 아무 때 붙는 현상.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몸 안에서 수분이 일어나는 거지. 내 몸 안에서 수정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자가수분. 사람의 경우는 웃길 거야. 오늘 한번 임신이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치? 말이 안 되죠? 그치? 그 다음 타가수분.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그루의 꽃꽃에 있는 아무새에 붙는 현상을 우리가 타가수분이라고 한다. 됐죠?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순종하고 잡종이 나오는데요. 이 순종하고 잡종은요 언제 따지는 거냐? 유전자형으로 따지게 되는 거야. 뭘로 따진다? 유전자형. 유전자형으로 따진다. 자, 그래서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 구성이 같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고, 잡종은 뭐냐? 유전자 구성이 다른 애들을 우리가 잡종이라고 하고, 하나라도 다르면 무조건 다르다. 자, 한번 보자. 여기 보세요. 같은 형질로 되어 있지. 우성, 우성. 그 다음 얘는 봐봐. 여긴 우성이지만 얘는 열성이지. 하지만 같은 문자끼리야. 하나의 형질당 같은 문자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되지? 그 다음 여러 형질 중에서 하나라도 잡종이면 모두 잡종이야. 자, 책에 빠진 게 뭐가 있냐? 요 대립 형질 중에서 너네가 따로 써. 자손한테 나오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우성이라고 했고, 자손한테 나오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 열성이라고 했지. 그 다음 우성하고 열성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했어? 우성이 이겨요. 왜? 우성이 뭔데? 대문자.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배운 거. 자, 이거 우성, 열성이지. 우성, 우성이지. 열성, 열성이지. 얘네들은 무조건 뭐만 나와? 라지 R만 나와, 형질이. 됐어? 그럼 얘네들은 뭐만 나와? 무조건 스몰 R만 나와. 그 다음 얘는 라지 R하고 스몰 R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겠어? 대문자가 이긴다겠지. 얘는 형질이 무조건 라지 R이야. 근데 라지 R이 딱 봤더니 둥글다라고 한다면 이건 주름지다라는 형질이고, 그럼 얘는 둥근 형질 나와. 얘도 무슨 형질 나와? 둥근 거. 얘도 주름지게 나오겠지. 됐어? 이렇게 둥글다, 주름지다 이런 식으로 한국 말로 표현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표현형.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이거 유전자형이야. 알겠니? 그래서 한번 써볼게. 여기다가 지금 현재 여기 써 있는 데다가 U라고 쓰시면 돼. 이게 유전자형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 밑에 이제 표라고 쓸 거야. 표현형입니다. 표현형은 얘는 뭐가 나온다? 대문자고 소문자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대문자가 이긴다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둥글다. 그 다음 얘도 누구 뭐라고 써야 돼? 둥글다. 그 다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주름지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자손한테 나오지 않는다. 자손한테 안 나오는 걸 열성.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드디어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멘델은요 하고 많은 녀석들 중에서 왜 완두를 썼을까라는 게 핵심이야. 아까 멘델이 뭐 하던 새끼라고? 수도사.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님. 그치? 평생 연애라고 해봤겠어? 안 해봤겠지. 나도 결혼하고 싶다. 그치? 카와이한 여학생을 만나고 싶다 했지만 욕망을 이기지 못했죠. 아니, 욕망을 이기는 못하는 게 만날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할 수 없이 완두끼리 가지고서, 그치? 너는 아빠 완두, 너는 엄마 완두. 그리고 니네들이 결혼하면 어떤 자식 나올까? 이런 식으로 교배 실험을 한 거야. 됐니? 그게 바로 뭐다? 완두를 가지고서 유전 법칙 3가지 법칙을 우리가 완성한 겁니다. 이해됐냐? 됐어? 그래서 얘네 법칙 이름이 우열법칙, 분리법칙, 독립법칙, 오늘 3개 다 배운 겁니다. 이거 좀 약간의 노가다가 좀 필요합니다. 노가다가.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완두가 왜 유전 실험의 재료로 사용됐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실험하기 쉬워서 어려워서? 쉬워서. 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험하기 이지하기. 선생님, 멘델이 만약 사람을 가지고 실험했으면 속 터져 뒤질 거야.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사람은요 유전 실험 연구 대상으로 되게 힘들어요. 왜? 어떤 형질이 나오려면 니들 형질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커야지만 완성이 되지. 니네 그런 애들이 있는 거 알아? 어렸을 때 태어날 때는 엄마 닮았다가 갑자기 나중에 크고 보니까 아빠 닮았어. 그런 애들도 있어. 그리고 처음 태어날 때는 얘가 뚱뚱할지 뭐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말랐을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한 보통 30년 정도 지나야지만 얘는 결국 하는 짓을 보고 그동안 관찰 결과 아이고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 다음 30년 동안 얘가 부유하게 자라면 또 엄마 아빠 세대하고 다른 형질이 나오고,
30년 동안 또 가난한 환경에 자라면 또 엄마 아빠하고 다른 형질 또 나와. 사람은 환경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그 다음 사람은요 내 맘대로 교배가 안 돼. 이게 제일 힘들어. 이게 야 너 결혼해봐. 이게 되냐? 결혼 아니 네가 남자고 네가 여자라고 한다면 가능해? 절대 불가능하지. 하지만 완두는 그 말 없잖아. 그치? 너 결혼해? 그럼 무조건 결혼해 쟤는. 그리고 결혼한과 동시에 애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애가 안 생길 수도 있잖아.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 요새 야씨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를 한 명 낳기도 힘들었는데 2명, 3명, 4명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어? 대량으로? 불가능하지. 그만 좀 쑤셔. 아우 창피한 줄 알아 이 새끼야. 야 여기서 너 계속 코스 치는 거 보고 있으면 나 진짜 미치겠어. 어? 아 답답하면 좀 가리고 좀 쓰시던가. 어? 됐어. 됐지? 그래서 얘는 좀 힘들어. 알겠냐? 그래서 완두는 실험하기 쉽다. 내 맘대로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교배도 가능하고요. 교배한 다음에 자손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처리가 유리하거든. 근데 얘는 힘들어. 사람 같은 힘들어. 그래서 이거 멘델은 안 되겠다. 사람 구경을 못 하니까 우리가 완두 가지고 하다라고 하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완두 기르기 쉽고요. 한 세대가 짧아. 사람 같은 건 30년 걸립니다. 얘는 금방 나와요. 몇 달도 안 걸려. 몇 주. 그다음 자손수가 많기 때문에 통계 처리가 유리합니다. 이건 따로 쓸게요. 자손의 수가 많다 가로 열고 통계 처리가 가능하죠. 그다음 대리병질이 뚜렷하다. 이거 좋습니다. 대리병질이 뚜렷하게 나와요. 그다음 자가수분 타가수분 모두 가능하고 의대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다. 이거 좋습니다. 야 얘들아 자가수분 타가수분에서 자가수분은 같은 유전자끼리 교배한다는 얘기야. 사람은요 죽었다 깨면도 같은 유전자끼리 교배가 안 돼요. 왜? 야 내 몸속에는 모두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들만 있지. 근데 생식세포는 정자밖에 없잖아. 내 몸 안에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난자가 있어? 없지. 사람은 무조건 타가수분이야. 그래서 식물에 비유한다면. 알겠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실험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바로 멘델이 완두를 사용한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멘델이 실험에 사용한 완두의 대리병질이 있는데 관평 중 잘 들으세요. 옛날에 선생님이 요거 시험에 문제 많이 냈어. 다음 중 멘델이 실험한 7가지 대리병질 중에 속하는 것, 속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많이 냈었어. 알겠니? 근데 웃긴 건 뭐냐? 그냥 지극히 이거 몰라도 풀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C 모양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지. 근데 뭐라고 나온 거야? 둥글다 초록색이다. 야 하나는 모양이고 하나는 색깔이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립형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냈었어 옛날에. 그래서 알아는 둬라.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이 실험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거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멘델의 유전 제1법칙입니다. 이름하야 우열법칙입니다. 우열법칙을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이거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을 해당돼. 잘 봐. 이 그림부터 이해하셔야 돼. 자 둥글 이해됐죠? 그 다음 옆댕구리에 이런 식으로 주름진 게 있어요. 지금부터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둥근 형질과 주름진 형질이 싸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자손을 나왔더니 여기에 이게 나왔어. 자 이제 기호부터 좀 알아두세요. 요 짝대기 있잖아. 짝대기는 뭐야? 서로 동등한 관계. 얘가 아빠면 얘가 엄마란 뜻이야. 그치? 그 다음 밑으로 짝대기가 그렇지. 이건 뭐야? 자손이란 뜻이야. 알겠니? 식물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끝나요. 근데 동물 같은 경우, 특히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네모 표시도 하고 동글뱅이 표시도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야. 네모 표시는 뭐에 해당되느냐? 남자. 동글뱅이 표시는 뭐에 해당될까? 그렇다면 여자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아빠가 둥글고 엄마가 주름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이게 엄마고 이게 아빠라고 해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자손을 낳았더니 둥근 게 나와. 자, 그러면 니네들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두 개의 형질 중에서 네가 이기고 네가 졌지. 그러니까 이긴 게 우성이고 진 게 열성이구나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로 할 수 있어? 우성과 열성하고 싸우면 무조건 자손한테는 우성만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 이거를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거야. 이제부터 뭘 설명할 거냐? 잘 들어. 첫 번째 요렇게 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부모 세대라고 해서 P라고 쓴단다.
P가 뭘까? 페어런츠. 그 다음 여기부터는 자손인데 자손부터는 F1이라고 써. 이게 자손 제1대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그 다음 얘가 이제 나중에 또 어떤 놈하고 결혼하겠지. 결혼해가지고 또 뭐 나오면 뭐라고 쓸까? 자손 제2대 F2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 궁금한 게 뭘까? 이거야. 얘 분명히 유전자 갖고 있지. 얘도 유전자 갖고 있지. 두 개의 유전자 중에서 이 유전자만 자손한테 몰빵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맞잖아. 그래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맨델이 실험을 해본 거야. 어떻게 실험했냐? 이렇게 실험한 거야. 잘 봐. 얘네들하고 요거를 자가수분 시켰어. 뭘 시켰다고? 자가수분. 여기서 이 자가수분이 뭐냐? 같은 유전자끼리 교배하는 거야. 돼서? 그러면 이 유전자하고 이 유전자는 똑같은 유전자야, 다른 유전자야? 똑같은 유전자야. 그리고 자가수분 시켜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여기에 나타나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길이 틀려져. 요거 잘 봐야 돼. 잘 봐라. 지금부터 시작할게. 두 개의 형질이 싸웠어. 두 개의 형질이 싸운 상태에서 요 유전자가 얘한테 몰빵됐다면 이 자손한테는 엄마 유전자가 단 1도 안 들어가 있겠지. 그럼 아빠 유전자만 몰빵한 거야. 100%. 근데 그 유전자를 옆댕구리에서 다시 자가수분시킨 거야. 같은 유전자끼리 교배한 거야. 그러면 잘 봐. 이 빗금친 똥골뱅이 유전자하고 빗금친 똥골뱅이 유전자는 같은 유전자니까 자손은 무조건 뭐만 나와야 돼? 똥골뱅이에 빗금친 것만 나와야 되지. 맞잖아. 그치? 둘 중에 하나만 몰빵하니까. 맞아? 근데 실제 봤더니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나오더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맨델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 아, 두 개의 형질 중에서 너는 안 나오고 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형질 중에서 요 내부에는요 너의 형질과 너의 형질이 들어가 있는데 너의 형질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고 속에 숨어있는 상태고, 그치? 그 숨어있는 상태에 하에서 똑같은 유전자끼리 교배를 하니까 숨어있는 유전자하고 숨어있는 유전자가 나중에 겉으로 드러나더라. 이해되니? 이해돼서 이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로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어? 이걸 말로 해봐. 그림으로 해봐. 설명이 매끄럽게 안 되지.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이 형질들을 문자로 유전자형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잘 봐. 이것들을 이제부터 유전자형으로 표시할 거야. 유전자형을 표시하면 얘는 둥글다, 주름지다. 이거를 순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이거 전부 뭐다? 순종입니다. 순종.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서로 뭐 하겠어? 아빠, 엄마가 이제 자손을 만들려면 분명히 여기서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 일어나야지. 그렇지? 그럼 감수 분열은 EN이 몇 N으로 바뀌는 거야? N으로. 그럼 EN이 N으로 바뀌면 유전인자도 반띵되겠지. 그래서 아빠한테 나오는 게 라지알 유전자가 나올 테고요. 엄마한테 나오는 게 스몰 유전자가 나올 거야. 맞아요? 그럼 라지알하고 스몰하고 서로 결합을 해서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자손이 나오게 되면 라지알, 스몰, R이 나올 테고 무조건 뭐가 나와? 잡종이 나오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잡종 제1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잡종 제1대. 이때 이 잡종 제1대 유전자는 이렇게 썼지만 표현형은 무조건 뭐라고 써? 둥글다라고 하겠지. 자, 대문자고 소문자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했어? 대문자가 이긴다고 했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해? 둥글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지. 이 둥근 유전자가 아빠 거 몰빵일까? 아니면 반반 섞였는데 아빠 유전자만 나왔을까? 그게 궁금하다고. 그래서 무슨 짓거리 한 거야? 자가수분 시킨 거야. 그럼 자가수분은 같은 유전자끼리 교배한다고 했지. 그럼 얘 유전자가 뭐야? 큰알 작은 알이지. 그럼 이것도 뭐가 해당돼? 큰알 작은 알. 앞으로 선생님은요 대문자 소문자라고 얘기 안 하고 큰알 작은 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큰 Y 작은 알. 니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야, 라지 알, 스몰 알. 아, 좀 어렵잖아. 졸지 말고.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라지 알, 스몰 알, 큰알 작은 알끼리 이제 큰알 작은 알, 큰알 작은 알끼리 교배를 해서 왜 이게 나오는지 설명이 매끄럽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봐. 얘도 뭐를 할 수 있어? 감수 분열해야지. 감수 분열하면 EN이 N으로 되지. 그때 여기가 아빠고 얘가 엄마라고 한다면 아빠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인자는 둘 중에 하나지. 큰알 아니면 작은 알이지. 엄마한테서 나올 수 있는 유전인자는 큰알 아니면 작은 알이지.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쓰면 이렇게 되겠어.
아빠한테는 큰알 아니면 작은알 나오고 엄마한테도 큰알 아니면 작은알 나와. 인상아, 그치? 조지 말고. 그래서 요걸 교배를 하면 여긴 뭐만 나와? 큰알 큰알만 나오지. 여긴 뭐가 나와? 큰알 작은알이 나와. 여긴 또 뭐가 나와? 소문자하고 대문자하고 쓸 때는 무조건 대문자부터 쓰는 거다. 큰 거부터 큰알 작은알이 나와. 여긴 뭐가 나올까? 작은알 작은알이 나오겠지. 선생님이 쓴 건 뭐라고 쓴 거야? 유전장을 쓴 거잖아. 이걸 이제 표현형으로 바꿔보자. 표현형으로 바꿔보면 아까 대문자가 뭐라고 했어? 둥글다. 소문자가 무슨 형질을 나타내? 주름지다. 둥근 거하고 주름진 거하고 중에서 둘 다 둥둥이야. 그럼 얘는 둥근 게 나오겠지. 주름진 거 그럼 주름진 게 나오겠지. 그 다음 둥근 거하고 주름진 건데 누가 이긴다고? 대문자가 이겨. 그래서 둥근 거. 그래서 둥근 것도 나오고 주름진 것도 나와. 그래서 주름진 게 나온 거, 요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아, 요 주름진 유전자가 원래 몸에 들어있었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야. 알겠니?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부터 잘 봐. 표현형의 분리비를 얘기해보자. 둥근 거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주름진 거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지. 그러면 전체 만약에 100개 나왔어. 그럼 전체 100개의 완두 중에서 둥근 완두는 전체 몇 개의 확률로 나올 수 있어? 4분의 3, 75%. 그러니까 100개라고 한다면 4분의 3에 해당되니까 75개. 그럼 얘는 몇 개? 4분의 1, 25%의 확률이니까 얘는 몇 개? 25개. 문제에 따라 74개, 26개에도 약 3대 1입니다. 맞아요? 되니?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좀 어려운 거. 유전자의 분리비를 한번 얘기해보자. 유전자의 분리비. 유전자의 분리비는요. 큰알 2개랑 큰알 작은알이랑 작은알 작은알이 몇 대 몇이야? 그렇지. 1. 얘는 하나. 얘는 2개. 얘는 하나 나오지. 그래서 표현형의 분리비는 3대 1인데 유전자의 분리비는 1대 1의 1이야. 됐어? 그 다음 이 새끼 순종이야 잡종이야? 이거. 그래서 니들한테 또 순종하고 잡종의 비율은 이라고 하면 몇 대 몇? 1대 1.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전체 개수가 100개라고 했지. 100개 중에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자, 뭐라고 나와? 자손 제1대, 자손 요건 제2대다. F2라고 써야 돼. F2 중에서, 그치? F2 중에서 자손 제1대랑 같은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하는데 이 자손 제1대랑 표현형이 같은 이라고 하면 둥근 거 찾아야지. 표현형이 같은 둥글다. 이것도 둥글다. 그러면 전체 4분의 3이니까 75개가 정답. 그 다음 잡종 제1대랑 유전장이 같은 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얼마야? 전체 4개 중에서 2개에 해당되니까 2분의 1. 몇 개가 정답이야? 50개가 정답이지. 그치?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F2 중에서 순종이 되는 몇 개예요? 이런 거. F2 중에서 순종 전체 반띵 50개가 정답이지. F2 중에서 잡종인 건 몇 개예요? 50개. 됐어? 아, 문제 풀 때 아까 얘기했던 유전 용어 모르면 여기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어. 뭔지 알겠니?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거야. 여기까지. 잘 봐. 둘 중에 하나만 자손한테 나온다. 그치? 그때 자손한테 나오는 게 우성이고 안 나오는 게 열성이다. 선생님이 만약에 별표하고 세모하고 교배를 했더니만 세모가 나왔어. 누가 우성이야? 세모가 우성, 네가 열성. 맞아? 되니? 자손한테 나왔으니까 이걸 무슨 법칙이라 하느냐? 이거를 우열법칙이라고 불러요. 무슨 법칙? 우열법칙. 그 다음 우열법칙일 때 두 개의 유전 인자 중에서 한쪽의 유전자만 무조건 몰빵했느냐? 아닌데 사실 여기에는요. 얘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빠 유전자 반, 엄마 유전자 반, 반띵씩 들어있다. 맞아? 그걸 우리가 알려준 게 바로 얘네들 자가수분해 봤더니 요 잡종 제2대 바로 1대에 나타나지 않는 열성 유전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났다. 이걸 통해서 바로 생식이 일어날 때는 유전 인자가 분리돼서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알려준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분리법칙이라고. 됐어? 그게 바로 1법칙, 2법칙입니다. 됐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